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1시에 첫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쿄전력 측은 방류를 하루 앞두고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과 인접국의 반대가 여전히 심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후쿠시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최원혜 기자. 네, 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km 떨어진 우케도 항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한 방류 시간이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일 오후 1시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저녁 7시 반쯤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섞어서 대형 수조에 담았는데요.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수조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쿄전력은 오늘 중 기준치를 확인하고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내일 오후 1시에 방류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에 공개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17일간 매일 오염수 약 460톤씩을 방류할 방침입니다. 예, 최 기자 뒤로 어선들이 많이 보이는데 현지 어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우케도 항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만난 주민들 중에 한 명은 어민은 아니었지만 주민이더라도 이곳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지 못할 것 같다라고 걱정했고요. 어민들도 많이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방류를 반대하는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방류 금지 소송도 예고했는데요. 원전과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진입이 통제됐고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방류 개시 뒤 주 1회 바닷물을 분석하고 이와 별도로 수산청은 오염수 방출구 인근 물고기를 잡아서 삼중수소의 양을 검사하고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철저한 모니터가 필요하겠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건강을 두고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일본 수산물 수입 계획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0곳에서 해수를 채취하는 집중 모니터 준비에 들어갔고 피해 어민들을 위한 2천억 원의 긴급 자금 투입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는 정부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어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약 2천억 원 정도를 우리 어민들의 지원 방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 등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또 IAEA, 일본 정부 모두와 한라인을 개설하고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과 태평양 10곳을 포함한 총 218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에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류를 중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과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야당이 주장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계획도 전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모든 국민이라 걱정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수산업계는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전혀 없고 또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박 장관은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방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야당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양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방류가 임박해 오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시중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촛불이 길게 켜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원까지 600여 명이 모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앞서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당원들의 참석을 독려했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이 태평양 연안국들의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친명계 일부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하자고 했고 이수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게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며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또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과학의 횃불로 국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금 남해안은 가을 전어가 막 제철을 맞았습니다. 곳곳에서 전어 축제를 준비하는 등 관광객 맞을 준비가 한창인데 하필이면 이럴 때 일본 오염수 방류가 발표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축제 준비에 한창인 남해안 일대를 이성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포구입니다. 횟집 수족관에는 제철을 맞은 전어가 들어찼습니다. 이틀 뒤면 전어 축제가 열리지만 일본이 내일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애만 태웁니다. 사람들이 안 올까 싶어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같은 날 전어 축제가 열리는 경남 마산 어시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산 어시장은 경남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새 찾는 손님이 줄어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가을 전어가 제철을 맞았지만 예약마저 줄었고 그럼 예약이 확 줄었나요? 일부 상인들은 업종을 바꿔야 할지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수산물을 먹겠냐 이겁니다. 제방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뭐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26일과 29일에는 충남 서산 우럭축제와 부산 명지 전어축제가, 다음 달 15일엔 인천 소래포구축제도 막을 올리는 등 가을을 맞아 곳곳에서 수산물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할인 판매나 방사능 검사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축제를 앞둔 어민과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5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건데 이달 들어서만 벌써 2번째 소환이죠.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FC와 대장동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비리 피의자로 지난 17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엿새 만에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달에만 2번째, 모두 5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했고 이런 내용을 이 대표가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어제 재판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할 때마다 확인 차원에서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배임 혐의와 합쳐 다음 달 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는 시간이 없으니 당장 내일 오전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지 알 길이 없고 검찰도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으니까 의도적인 기싸움이라고 봐야겠죠. 한편으론 어차피 영장이 청구될 거니까 일찍 조사 마치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전에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지 하루 만에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내일 오전에 나가겠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8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30일로 조사 날짜를 잡았다며 정기국회 때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시기를 앞당긴 거라고 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이든 부결이든 벌어지게 될 당 내분과 이 대표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여당은 피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겠다는 거냐며 이기적인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셀프 검찰 출석은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정치쇼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예정된 수사와 재판 일정에 따라 정해진 날짜였다며 이 대표 요구를 거부했고 이 대표 측은 코미디 같은 변명이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일단 내일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일성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여러 조치들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이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대법원을 찾은 이균용 후보자. 공개석상에서 내놓은 첫 마디는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임기 내내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온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학교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설은 선을 그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와 김 대법원장의 면담은 1시간 남짓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공식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도입한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대표적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사라지면서 재판 지연이 심해졌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코드 인사 방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없는데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사법부를 공전시키면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야당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자세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벼르는 이 후보자의 검증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철저한 인사검증해야 된다. 우선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설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농단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 대한 무죄 선고와 무속인 천공에 관한 폭로가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판결이 야당이 공략할 주요 판결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대법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를 모두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이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통 법관이라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일반 시민이 참여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고 오랜만인 탓인지 일부 시민은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민방위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대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응급 상황을 가정한 소방차가 빠르게 내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현재 2023년 소방차 길타주기 민방위 합동 훈련 중입니다.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 낮 2시부터 15분간 서울 세종대로와 국회대로 등 전국 216개 지정구간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훈련에 투입된 공무원이 행인을 지하철 역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건물에 있던 시민은 지하주차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에 대비한 훈련으로 6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훈련입니다.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일반 시민 참여 훈련은 2017년 8월 중단됐습니다. 오랜만에 훈련에 상당수 시민은 당혹감을 드러냈고 막상 올리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하철 역사에는 훈련 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한 승객이 모여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약속 있어서 가는 중이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시민은 훈련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통제에 따르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이 실시 중인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직접 찾아서 북한이 핵을 동원해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핵 공격도 버티는 연합사의 지휘 벙커를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찾은 건 이번이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콘크리트로 된 지하 벙커에 들어서고 한미 군인들과 나란히 서 구호를 외칩니다. We go together!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CP탱고는 수도권 인근 화강암 터널 속에 지어진 벙커로 핵 공격에도 견디고 외부 접촉 없이 2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연합사의 핵심 시설입니다. 한미 양국의 육해 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 역할을 해왔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떠받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에 한미 장병 약 8천여 명과 유엔사 9개 회원국이 참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 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확인된 한미일 협력 구조가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출 거라며 장병들에겐 실전 연습과 정신 무장을 주문했습니다. 실전 연습과 훈련 그리고 확고한 정신 무장이야말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대통령실은 일정 자체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였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낮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30살 최윤종의 신상과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이 최윤종은 우울증 치료를 거부한 채 게임에 빠져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는 1993년생 30살 최윤종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4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숨지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윤종의 동의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촬영한 머그샷도 공개됐는데 흉악범의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7살 이석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최윤종은 2015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집과 PC방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4월 10일 날 1년 반 동안 236번 한데 4주면 안 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여성의 직접 사인이 질식사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25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흉악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안전지대가 어딘가 싶으실 텐데요. 병원 진료실에서 한 여성이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쌍꺼풀 등을 다시 수술해달라면서 소동을 벌인 건데 피해 의사 얘기를 전정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찰차가 황급히 병원 후문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흉기 소동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어제 낮 2시 반쯤입니다. 성형외과 진료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수술을 다시 해달라며 자해 소동을 벌인 뒤 고성을 지르며 담당 의사를 흉기로 위협한 겁니다. 여성이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요원이 달려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나갑시다라고 하는 막 그 참에 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저희 경비하시는 분이 들어왔어요. A씨는 이 병원에서 수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아왔는데 의사가 더 이상 수술은 안 된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굴뼈 자체를 교정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여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대낮 대형 병원에서 벌어진 흉기 소동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잇따른 흉악범죄의 시민 불안이 큽니다. 정부가 치안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의무경찰 의경을 부활시켜서 치안 업무에서 나타났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뭐가 바뀌게 되는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치안을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 조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없앴던 의무경찰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최대 8,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도입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갖고 있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는 총기나 테이저건 등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 추진됩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기존 5천만 원 한도로 지급됐던 피해자 치료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최근에 서현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일단 지급 보증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란 용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켜 부작용이 컸다고 보고 공식 명칭을 이상동기 범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대전에서 은행 강도를 벌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남성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수년 동안 동남아시아로 원정 도박을 다니다가 이 도박빚이 수억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범행을 계획한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대전 시내의 한 상점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고 상점 안에는 집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서 3,900만 원을 강탈한 뒤 해외로 달아난 47살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1년 넘게 밀린 채 영업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틀 만인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달아난 A씨는 몇 해 전부터 동남아를 오가며 도박을 해 수억 원대의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지인에게서 승용차를 빌려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최소 2주 전부터 강도 행각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도박빚에 시달리다 범행과 해외 도피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서 일정한 생활을 계속 영위할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과 해외 도피 과정에서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광주 출신 항일운동가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뒤에 6.25 전쟁을 전후해서 북한과 중국으로 오가며 활동한 정율성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의 군가를 만든 인물로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인으로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예산 48억 원을 들여서 정율성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평도 유족 측은 분노가 치민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체 왜 광주시가 정율성 기념관을 광주에 지으려고 하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 군가입니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20살에 중국 난징으로 넘어가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해방 전후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에 가입해 여러 군가를 작곡했고 6.25 전쟁이 시작된 뒤 중국 국적을 얻어 참전까지 했습니다. 他3个哥哥其实都是共产主义者，因此呢，他在中国就积极接触那些进步人士。 2020년 광주 동구에 있는 정율성 생가를 사들인 광주시는 역사공원과 기념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인근에는 그의 이름을 딴 정율성로와 동상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저는 막을 생각입니다. 연평도 포격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은 피눈물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호국 영령들, 또 그 유족들의 그 아픔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감사 내내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의 업적 덕분에 많은 중국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나라가 세금을 들여 침략자를 기념하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전라북도가 유공자 표창 계획을 취소했었죠.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자체가 잼버리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는가 하면 표창 수여 계획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벌어진 파행을 다른 지자체가 급하게 메웠으니까 이 표창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만 파행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업은 물론이고 K-팝 가수들까지 힘을 모은 걸 생각한다면 공무원들끼리 상을 나눠가는 이 상황을 다수의 국민이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청남도의 잼버리 표창 공문입니다. 유공자 15명에 대한 추천을 오는 2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게 되게 고생하고 이제 좀 원래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전북경찰청은 통역 업무 등으로 파견된 전국 경찰 15명에게 이미 표창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들 이번에 막 하도 덥고 막 그래가지고 언어가 통역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전북 익산경찰서도 대원들의 안전한 퇴영을 도운 것에 대해 표창을 추진 중입니다. 사우디 대원들의 체류를 지원했던 포천시도 기숙사를 제공한 대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표창을 검토 중입니다. 대학교에서 소통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파행과는 별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산시도 네팔 대원들을 수용한 경찰 인재개발원 관계자 5명에 표창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협조를 너무 잘해주셨고 저희가 사실 정해진 부분도 없었는데 그렇게 거의 나서서 하시다시피 하셨거든요. 여기에 경기도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등도 표창 수요를 검토 중인 상황. 파행 속에 끝나 나라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킨 잼버리를 명분으로 이런 포상을 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고강도 혁신을 약속하면서 정부와 함께 쇄신안 마련에 나섰죠. 저희 취재 결과 LH가 업무 분장은 재조정하되 조직은 일부만 축소하고 토지와 주택 부문도 분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백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재분리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를 조성해 주택을 짓는 일련의 과정을 한 조직이 담당해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재분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통합이 됐는데 무늬만 통합이 됐다. 다만 조직 축소를 비롯해 경영과 사업 인허가 등 기능별 역할 재조정 작업은 적극 진행합니다. 임직원이 LH의 절반 수준인 한국가스공사도 부사장이 2명인 만큼 책임 경영을 위해 부사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합니다. 지난 2009년 통합 이후에도 파벌 간 보직 나눠먹기와 직종별 칸막이 문화로 소통이 안 된 현실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개혁 방향성이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직무 내용에 따라서 조직을 새로 개편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대적 혁신을 공언하고 일부만 개혁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들은 LH에게 엄벌을 내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부사장 1명을 더 늘리는 방안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 해법인지는 의문입니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다음 달쯤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무료였던 신속 항원 검사비는 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백신과 치료제 무료 지원은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침과 콧물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환자가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고 진료비로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달 말부턴 5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 비용을 내고 나는 코로나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검사하는 확률이 확실히 낮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31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검사비가 유료화되는 겁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평균 4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오는 31일부터 확진자 일일 집계와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 지원, 병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됩니다.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 무료 지원 역시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갖고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이른바 출근 지역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모 급여는 현재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당정은 내년에 0세 아동은 100만 원,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부모 급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저출산 상황을 감안한 겁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1:1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 노선 조기 개통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미국에서 음식점을 가면 반드시 음식값에 팁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문화에서 처음 간 사람은 상당한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팁을 요구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장혁수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도 팁이라는 게 정착될 수 있을지 이어서 따져보겠습니다. 카카오 택시 앱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별점 만점을 주자 팁을 내라는 화면이 뜹니다. 카카오가 지난 19일부터 운영 중인 감사 팁 서비스인데 1,000원부터 2,000원까지 팁을 추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이렇게 지급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최근 유명 빵집과 카페 등에서 팁을 요구받은 경험담도 SNS에서 논란입니다. 소비자들의 시선도 냉랭합니다. 서울역에서 짧은 시간 약 20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표에 불과했고 Parce que je trouve ça c'est bien les pourboires. Ça donne le sourire au serveur ou à lui qu'on le donne.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팁을 요구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 애초에 팁은 미국의 문화인데 정당한 그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더 받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팁을 주는 관행이 잘 정착한 미국에서도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팁에 대한 피로감이 거의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 안 내면 그만이라지만 경험한 적 없던 팁 문화가 한국 곳곳에서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그럼 이 팁이라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진 요금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정착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미국에서는 팁 안 주면 큰일 나는데 이 팁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팁은 우리말로 봉사료인데 줘도 된다 안 된다가 법에 명시돼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팁을 따로 요구하면 가게에 붙인 가격과 손님이 내는 최종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조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팁을 주거나 받으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가요? 네, 꼭 그렇게 보긴 어려운데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팁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식은 강요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좀 변질돼서 팁을 내지 않을 경우에 서비스에 차별을 받는다든지 서비스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면 규제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에서도 요즘은 뭐 팁이 너무 올라서 문제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의무적으로 내긴 하더군요. 네, 미국은 우리와는 팁의 의미가 좀 다른데요. 팁을 받을 수 있는 식당 웨이터 같은 서비스 업종의 연방 최저 시급이 2,8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님의 팁이 급여의 일부나 마찬가지여서 팁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미국에서조차 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팁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화제였는데요. $2도 안 되는 베이글을 주문하자 팁을 내겠냐고 묻는 화면이 뜨는데 이 최소 금액이 $1입니다. 예. 이런 키오스크나 드라이브스루에서 팁을 받는 것도 논란거리인데요. 비용의 20% 안팎 끼던 팁이 40%까지 뛰면서 팁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많이 팁에 의존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식당에 갔을 때나 택시를 탔을 때 항상 팁을 준다는 미국인은 최근 3년 사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 조사 응답자의 40%는 손님한테 떠넘기지 말고 업체가 직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소비자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동시에 비용을 전가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가 팁을 안 주면 그럼 내가 너그럽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하는 우려를 한 번은 해보겠죠. 모바일을 통해서 별도의 팁 제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전통적인 가격 문화가 깨지는 거죠. 예, 팁 문화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요금 인상 수단으로 무조건 팁을 붙였다가는 아마 큰 코 다칠 가능성이 클 거요. 어쨌든 새로운 현상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청약 당첨 가점까지 덩달아 높아져서 평균 당첨 가점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유가 뭔지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한강뷰의 역세권, 인근 학교, 쇼핑시설 등 인프라가 좋다는 평가 속에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05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강남권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넘은 건 이례적입니다. 그런데도 일반 공급 경쟁률은 100대 1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갑자기. 한강뷰이기도 하고 옛날 분위기랑은 다르잖아요. 당첨 가점은 67점에서 79점. 각각 4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 수준입니다. 최근 분양을 마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도 당첨 가점이 55점에서 75점에 달하는 등 서울 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은 1년 새 12점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함께 오르면서 분양가는 지금이 제일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겁니다. 또 원재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진 현상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근 누락 사태로 안전관리 비용이 늘어 분양가가 더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올 하반기 강남 등 서울 전역에서 청약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청약 통장을 아껴온 예비 청약자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학생들을 태운 케이블카가 수백 미터 상공에 멈춰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탑승자 8명 모두 무사히 구조는 됐는데 땅을 밟기까지 15시간이라는 공포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구조를 기다리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기울어진 케이블카가 공중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274m 높이 아래에선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에는 등교 중이던 학생 7명과 성인 1명이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7시쯤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 바타그람 계곡을 지나던 케이블카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케이블카는 산 너머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군용 구조 헬기와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워낙 강했던 데다 다른 줄마저 끊어질 위험이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후 늦게 1명이 구조됐고 15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구조됐습니다. 그 사이 일부 학생은 더위와 공포에 떨다 기절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수도 인근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해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카르 총리는 파키스탄 전역에 케이블카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미군 전쟁 영웅의 전우가 32년 뒤 국방부를 찾아가 그에게 명예훈장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률 격언이죠. 지난해 어느 지방법원 배석 판사가 부장판사에게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실연을 당했으니 적어도 한 달은 판결 선고를 못하겠다고. 이혼을 해서 또는 스포츠 대회에 나가야 해서
석 달은 일시키지 말라는 배석 판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 썩이는 젊은 판사들을 벙키라고 부릅니다. 권위적이고 일 많이 시키는 부장판사를 가리키는 벙커에서 파생됐죠. 골프장의 벙커처럼 탈출하고 싶은 선배라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일엄난 벙커 법관들은 후배들을 혹독하게 단련시킨 명조련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오후 6시 칼퇴근, 한 주에 판결문 3건 같은 암묵적 합의가 법원에 만연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추천제를 만들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 크다죠. 그 바람에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나 늘었고 지연된 정의가 폭주했습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런 김명수 대법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천명해 왔습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돌직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를 비판하고 법관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 탈피를 촉구했습니다. 그렇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이끌었던 진보 성향 모임 출신 판사들을 대법관을 비롯한 요직에 대거 앉혔습니다. 그 모임 출신의 판사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의 본안 심리를 15달이나 하지 않아서 1심이 벌써 3년하고도 7달을 끌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1심 판결도 3년 2달, 2년 5달 만에야 나왔습니다. 판사는 편하고 국민은 괴로운 재판 지연이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지연된 정의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을 타개해야 국민 신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그 스스로는 정치판의 눈치를 살피느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더니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수사를 받고 있죠. 어느 인권법 연구의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도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사법부를 신속 공정한 정의 실천의 장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 막중한 책무가 차기 대법원장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는 사법부 신뢰 붕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치적 잣대로 그 비극을 애써 외면해 왔을 뿐이죠. 8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다시 출발선에서 였습니다. 오늘 레이더 영상입니다. 오늘은 주로 서쪽에 강한 비가 집중됐다면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됩니다.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영남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 잡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최대 150mm 이상, 강원과 제주로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영남 지역으로도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영남 해안에 계신 분들은 강하게 불어드는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들은 있겠지만 내일 한낮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강릉이 27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 동안 잠깐 무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